반갑습니다. 영재쌤의 따뜻한 한국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로 사상과 문화 부분, 교과서 74부터 85페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을 우리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개념으로 정리해 보고요. 또 뒤에 문제까지 깔끔하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는요 24차 시부터 27차 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부분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서 빈칸 채우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 24차 시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발달하다. 자, 첫 번째 시기는 고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죠? 여기서 이 고대라는 거는 삼국시대부터 신라가 통일하고 그죠?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있는 이 남북국 시대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선은 고대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니 해도 불교겠죠. 고대 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불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왕실 주도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 불교는 원래 종교가 가진 기능 외에도요,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지배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 삼국에 전해진 불교는요,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었죠. 그래서 호국 불교라는 거는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덕으로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주로 왕,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대규모의 사찰이나 탑을 건립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주의 불국사도 그렇고요. 정북 익산의 미륵사 이러한 절들이 바로 국가가 왕이 주도가 돼서 건립했던 사찰이고요. 그 사찰 안에는 대표적인 또 탑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가 더 확산되는데요. 이 불교의 대중화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맞습니다. 바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였거든요. 둘 다 신라 초창기의 인물이었는데요. 각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효대사는 일심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심사상. 우리 일심사상이 뭐였어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당시 불교계의 종파 싸움, 중간학파와 유식학파 같은 이러한 종파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종파의 싸움을 없애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합니다. 화쟁이라는 거는요, 싸우지 말자. 다 같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로 모으자라는 거고요. 특히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미타불에게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미타 신앙이었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외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층민들도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했고요. 자, 당나라에서 유학했던 의상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화엄종을 가져와서 신라 화엄종으로 개창하게 됩니다. 우리 개창이라는 것은 다시 이거를 정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해서 제자들을 양성했고요. 또한 관음신앙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도 세 가지의 활동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신라 말이 되면 여러분 신라 말은 왕권도 약해지고 귀족들이 왕이 쟁탈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민생이 파탄되고 그런 시기라고 했죠? 요 신라 말에 유행했던 불교의 하나의 성격, 이게 바로 선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선종은 뭔가 이제 부처님을 꼭 글로써 경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건데요. 이렇게 참선이나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면서 거대한 절이나 탑보다는 작은 규모의 승탑, 탑비들을 건립했는데 특히 이러한 선종 같은 경우는요. 신라말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됐습니까? 바로 신라말의 호족 세력과 연결이 됐었죠.
토족 세력이 이 선종을 많이 믿었죠. 발해 같은 경우는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 특히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뭐 발해 석등이라던가 이불병자상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두 번째로 알아볼 사상은요, 바로 유학입니다. 유학. 자, 이 유학도 좀 중요하니까 이 색깔로 해볼게요. 우선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유학 교육을 했다라는 증거 나와 있죠. 우선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합니다. 두 글자 뭐예요? 태학. 태학을 설립했고요.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뭐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오경박사라고 하는 유교 경전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당시 화랑들이 모여서 유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돌이 임신서기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임신서기석의 기록들. 임신년 6월 16일 날에 두 사람이 우리 이렇게 유학 공부하자라고 맹세한 내용이 담겨 있죠. 각 국가는요, 보통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나라의 역사서들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양왕, 고구려는 영양왕 때, 백제는 근초광 때, 신라는 진흥왕 때, 그죠? 이렇게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되겠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유학이 정치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우리 통일신라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임금님이 신문왕이잖아요. 이 신문왕 때 국립대학인 국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태학은 고구려 때의 국립대학이고 여기 있는 국학은 통일신라 때의 국립대학이죠. 또 신라는 원성왕 때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3등급 상중하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이 관리 선발 제도를 5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독서삼품과. 그렇죠. 독서삼품과. 여기서의 독서란 바로 유교 경전을 읽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 신라 골품제 하에서 신분 상승의 제약을 받았던 육두품 출신들의 학자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도 정치제도에서 이 삼성육부제를 썼잖아요.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삼성육부의 육부가 인의 예지신 요런 부서예요. 충인의 지혜신 요런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칭 자체가 유교적 덕목이었고요. 발해 역시 국립대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주자감입니다.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수용 보시면은 도교 우리가 보통 신선사상 뭐 산천숭배사상 이런 것들을 도교라고 얘기하고 도교는 특히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현세에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원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사신도에 보면은 이런 도교사상, 도교의 신들, 방위신들이 나와 있고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특히 벽돌의 모양이 산수문이라는 것이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도교의 모습이고요. 또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것이 금동된 향로 있었죠. 금동대향로. 그죠?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여기에도 또 도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풍수지리설. 우리가 고려의 묘청 서경촌도 운동할 때에도 풍수지리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이나 하천이나 땅의 모양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념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두 번째 줄 신라 말 지방오족의 근거지 마련에 활용됐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견원도 그렇고요. 궁예, 왕건이도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 자신의 어떤 근거지를 그렇게 풍수지리설과 연관을 지어서 이용했습니다. 고대 국가 시대의 국제적인 문화 교류 내용 보시면은요, 우선은 서역 궁전 벽화에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그 서역 국가들, 거기 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그림이 발견되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백제에서 벽돌 무덤을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무덤 방식은 아닙니다. 이 벽돌 무덤은요. 이거는 중국의 그 무덤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라의 무덤에서 서역의 어떤 유리병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 일본에도 우리는 많은 문화를 전파해 줬는데요. 뭐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골고루 문화를 전파해 줬고 심지어는 가야도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고대 아스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후에 하쿠오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뒷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여기 뭐 신라 육두품 출신들이 당나라로 유학한 이유, 골품제 측면에서 얘기하라.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골품제 같은 경우는 신라의 신분제도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치원 같은 경우 육두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라말 혼란한 시기에 개혁안 10조를 건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채택되지는 않았었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이렇게 컴퓨터로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런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 검색하면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두 다 육두품 출신이에요. 자, 형성평가 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인물 누굴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무예라고 이름 붙인 박으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하고 다녔으니 가난한 사람과 시골에 사는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네요. 아미타불께 기도하여라. 누굴까요? 원효죠, 원효. 일심사상, 화생사상 전파했던. 자, 임신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신라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리 유교 경전을 읽자라고 다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유교 경전이 이루어졌다. 자, 여기까지가 고대의 사상과 문화 발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25차 시 고려시대의 종교와 학문의 발달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려시대에는 시기적으로 중세라고 하죠. 중세. 그죠? 그래서 이 중세 시기의 종교와 학문 발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역시 고려도 불교와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거는 뭐 왕건의 훈요 10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고려의 불교 정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사나 왕사 제도를 마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도 승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관련 행사, 다양한 행사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팔관회, 연등회 같은 걸 했죠. 특히 뭐 팔관회 같은 경우는 연등회는 전형적인 불교 행사지만 팔관회 같은 경우는 불교랑 당시 고려의 토착 신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던 행사입니다. 이렇듯 고려의 불교는 국가 통합에 활용이 되면서 특히 호국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대장경들이 조판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거란이 침략했을 때 거란을 물리치고자 만들었던 거고요. 뭐 팔만대장경은 여러분 잘 알죠? 어디가 침략했을 때 만든 겁니까? 맞습니다.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당시 강화도에서 항쟁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우리 통일신라 시대의 의상과 원효가 있다면 고려 시대에는요, 한 명 더 늘어가지고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인물이 여기 나온 의천국사, 진울국사, 요새도 아마 국사급이었겠죠? 요새라는 인물인데요. 요 3명의 인물의 활동 잠깐 볼 건데, 3명 다 보시면 당시 불교의 거대 종파였던 선종, 이 선종은 신라 말부터 유행했던 이 하층민들의 불교고요. 그 이전에 유행했던 불교가 왕실 중심의 교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러한 선종과 교정 중심의 통합 노력에 신경을 썼고요. 또 불교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불교를 깨끗하게 하려는 개혁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의천 같은 경우는요, 문종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송나라에 가서 멋지게 불교 공부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의상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창한 거죠. 교종을 통합합니다. 당시 교종 내에도 여러 종파가 있어서 이걸 먼저 통합해요. 그리고 나서 뭘 창시하냐? 바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쏘리!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이걸 빨간 색깔로 썼네요. 언제나 글자는 쌤이 파란 색깔로.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그 다음에 교관겸수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 직역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론 연마와 실천 수행을 같이 해라. 다시, 교관겸수라는 것은 이론 연마는 주로 교종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관하고 겸수해라 그랬잖아요. 이론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실천 수행을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종에서 강조하는 이 불교의 방법과 선종에서 강조하는 불교의 방법을 같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의천은 교종통합했고요.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고요. 그의 논리가 바로 교관 겸수였습니다. 반면에 진울 같은 경우는요, 당시 이 무신정권기 아래에서 불교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펼쳤는데, 우선은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선교일치를 주장해요. 선교일치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쌍수, 나중에 수선사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정해쌍수를 바탕으로 하는 정해결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게 선교일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의천국사 같은 경우는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는요, 교관겸수라는 논리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보조국사 진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하나씩 써보면은 하나는 점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해결사였잖아요. 정해를 또 이용해서 쌍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도노점수라는 것은 깨달은 뒤에 꾸준히 수행해라.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 꾸준히 수행해라. 라는 얘기고요. 정해쌍수는 요 교관겸수랑 비슷해요. 참선수행과 교학 공부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위쪽에 교관겸수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수선사, 결성은 진울입니다. 자, 똑같은 결사인데 여기 요세라는 스님은요, 백년결사를 결성했고요. 특히 참회와 염불, 약간 선종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건데, 이러한 수행을 강조한 인물은 바로 요세입니다. 백년사를 결성했어요. 고려는 이렇게 불교를 숭상했는데 결국은 몽골 항쟁 이후에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이 대규모로 이제 불교가 커지게 돼요. 거대해지게 됩니다. 특히 원나라와 왕실의 후원을 얻으면서 막 토지도 갖게 되고 막 노비도 갖게 되고 심지어는 고리대도 일삼게 되는 그런 불교계의 폐단이 있었죠. 이러한 불교계의 폐단을 누가 비판한다고요? 바로 성리학자들이 비판하죠.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게 됩니다. 자, 유교사상 잠깐 만나볼 건데요. 고려가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정치 이념은 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진흥 정책으로 과거제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기도 했고요. 중앙의 국립대학
국자감, 지방의 국립학교, 향교를 건립하면서 이런 관리 등용제도와 교육제도를 연관시키죠. 특히 성종 때의 최승로는 이 시무 28조라는 걸 건의해가지고요. 이 고려가 유교적 이념으로 이끌어지기를 바랬고요. 그 다음에 최충, 고려 중기의 최충은 사립대학을 9개 만들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구제학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제학당. 자, 고려 말기, 특히 원나라 간섭기 때 고려로 들어왔던 유학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자, 성리학이라는 건요, 뭐였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따져보는 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원나라로부터 수용됐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이재현 같은 학자들이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그런 이재현이 심화시킨 성리학이 고려로 들어와서 정몽주나 정도전 등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 신진 사대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의 이념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역사서 편찬은 별로 중요하게 안 봤는데요. 고려의 역사서 편찬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두 권의 책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김부식이 저술했던 삼국사기고요. 또 하나가 고려 후기 이련이 저술했던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권의 이 역사서들을 중심으로 보시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교적 합리주의 관점이에요. 이 유교적 합리주의란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충효를 중시하는 거는 유교적 맞고요. 합리주의라는 거는 증거예요. 증거. 카더라 통신 믿지 않는 거. 신화나 설화 같은 거를 역사로 생각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 바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는데, 이 삼국사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고려 후기, 이 고려는 자주적인 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때 쓰여졌던 역사서들은 대부분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동명왕편, 하필이면 고구려의 건국 시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제왕 운기, 여러 왕,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최초로 단군 신화를 기록한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 그러니까 위쪽에 등장했던 이재현,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재현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춰서 역사책을 써요. 사략이라는 역사책을 쓰게 되죠. 고려 후기의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볼 건데요. 도교,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믿었고요. 심지어 도교를 전문적으로 이 도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도관이라는 것도 설립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셈이 중요한 사건으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얘기했는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바탕이 됐던 사상이 풍수지리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서경은 길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려 초창기에 평양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착했던 것도 그렇고요. 묘청이 중심이 돼서 서경천도 운동을 했던 것도 다 이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후기에 가면은요, 바로 이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의 한양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려는 국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특히 고려가 인정했던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에 많은 선진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송의 음악이 들어와서 고려의 악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란의 대장경이 고려 대장경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뒷페이지 탐구활동, 과감히 어떻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형성평가는 해봐야 되겠죠. 우선 형성평가 1번. 고려시대의 종교와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무엇이 옳지 않아? 우선 최충은 구제학당을 설립했지. 사립대학교 구제학당 설립했지. 2번. 서경길지설은 고구려의 북진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서경길지설은 고구려의 북진정책에, 이거 사실 오타긴 한데요. 고려의 북진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 맞는 설명으로 골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설명이 5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로 원래는 쓰려고 했다는 거 오타예요. 오타 여러분. 3번. 송에서 들어온 대성악이 궁중음악인 악으로 발달했다. 맞죠? 4번. 의천, 대각국사 의천은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교종과 선종 통합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근데 5번 보시면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대장경이 불타자 초조대장경 조판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초조대장경은 이미 거란의 침략에 맞서서 고려가 만든 거고요. 몽골 침략했을 때는 엄청나게 크죠? 양이 많아요. 8만 장 이상이죠? 8만 대장경을 조판했습니다. 자, 역사책 쓰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김부식이 썼다 있고요. 두 번째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썼다. 세 번째 문체 방식이 기전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역사서는 뭐? 삼국 사기죠. 사기.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이라 그러네요. 고려시대의 도참사상과 결합봐요. 여러분 도참사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도사를 믿는 거예요. 약간 신선신앙 같은 거거든요. 이것과 유행하였으며 서경길지, 서경 좋은 땅, 양주길지, 양주 좋은 땅 이런 거에 영향을 주었다. 5글자 뭐예요? 풍수, 지리, 설이 되겠습니다. 와우,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벌써 고려가 끝났네요.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 하나 남았죠. 무슨 시대? 조선시대 남았는데요. 이 조선시대는 26, 27 차시로 같이 이렇게 그냥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조선. 새로운 문화 경향이 나타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조선은 계속 쌤이 얘기하지만 양난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이 사상과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고려는 과감하게 조선은 과감하게 불교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 유교 중에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성리학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성리학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서학, 실학 이런 것들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이 바로 조선의 서민문화 발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리학을 만나보기 전에 왜 조선은 불교 얘기가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냐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신진 4대부였습니다. 그들은 억불 정책을 펴게 됩니다. 불교를 억제하죠. 그래서 사원 소유의 노비와 토지를 몰수하고요. 그 다음에 도첩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도첩제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승려의 신분을 인증해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승려의 수를 좀 억제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억불 정책과는 별개로 왕실에서 불교를 또 이렇게 높인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 세조 때. 세조는 원각사라는 절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 가면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어요. 원각사라는 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경의 번역과 간행을 도맡아 했던 임시관청, 우리 교과서에서 이거를 간경, 불경을
그 조판하는, 간행하는 도감이다. 라 그래서 간경도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는 또 승병들이 활약하기도 했어요. 억불 정책의 이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활약이 또 놀라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때 불교의 위상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의 영향으로 수도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반 가문들이 묘자리 선정할 때도 풍수지리설 많이 보게 되죠. 이 외에도 묵격, 약간 미신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산신신앙 이런 것들이 이 민간에서는 유행을 했습니다. 국가 자체는 이런 걸 당연히 거부했고요. 두 번째, 성리학의 발달과 절대화 경향인데 우리 오른쪽에 이황 선생님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거 외울 때 1,000원짜리는 이황샘, 5,000원짜리는 이샘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우선 성리학의 발달 보시면은 두 명의 인물, 여기 나온 이황과 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은 사림들의 어떤 붕당 정치가 전개됐던 국가인데요. 사실 이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림에 속해 있었죠. 그분은 계속해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글을 읽고 제자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워낙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는요. 자꾸 관직에 있게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사상을 다양한 저서를 통해서 펼쳤는데 특히 퇴계 이황 선생님은요. 심성을 중시했습니다.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걸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심성을 중시했고 대표적인 저서로서는요. 여기 있는 성악십도 외에 주자 서절요라는 책을 썼었죠. 주자서 절요. 그죠? 주자의 말씀을 이렇게 쓴 건데요. 이 주자서 절요를 통해서 좀 성리학을 좀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성악 십도를 통해서 어떤 그 왕 스스로 성리학적인 어떤 인격과 학식을 수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퇴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저서가 여기 있는 주자서 절요와 성악 십도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심성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심성을 중시했었죠. 심성은 쉽게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사상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에서는 그를 동방의 주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상이 일본으로 전해졌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반면에 율곡 이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저서가 여기는 동호문답 외에 위에 성악십도랑 조금 비슷한데 성악집요라는 게 있어요. 요걸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이쌤도 보시면 대표적인 저서로는 동호문답과 성악집요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동호문답이란 말 그대로 이 주자의 성리학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고요. 성악집요라는 것은 이 율곡 이이가 왕 선조에게 어떤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글입니다. 이런 걸 저술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율곡 이이가 심성을 중시했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 여기다 두 번째, 요거는 율곡 이이 두 번째예요. 율곡 이이 같은 경우는 현실적 개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곡이쌤 같은 경우는요.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치제도 개혁 등의 어떤 다양한 개혁 방안을 국가에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게 되면은 이런 성리학이 엄청나게 딱딱해져요.
성리학만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주자의 약설, 성리학을 처음에 이 집대성했던 인물이 중국의 주자인데요. 주자의 해석 그대로만 성리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윤휴 같은 인물들이, 이분도 성리학자인데 성리학을 좀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면 안 돼? 유교경전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윤휴, 박세당 이런 인물들을 사문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정말 나쁜 도적들이다 라고 하면서 배척했어요. 17세기경 중국에 다녀왔던 사신들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빙자오란 이후에 우리는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행사들이 청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서학이 들어오게 돼요. 서학이란 서양의 학문이란 뜻인데,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등장하는 것이 실증적 학문, 실용적 학문, 이런 실학입니다. 실학. 그래서 실학은 세 개의 어떤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현실 문제 중에서 농업을 좀 해결하자. 농업 문제,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는 현실에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산업의 발달이다. 상공업 중심으로 나라를 좀 바꾸자. 또 하나는 우리 그동안 너무 중국 중심으로만 우리를 이해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글, 우리의 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끼고 배워보자 라고 하는 국학 연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농업 중심의 학자들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죠? 유형원, 이익. 그 다음에 여기에 써야 될 인물이 뭐냐면은 바로 다산, 정약용이에요. 이렇게 세 명의 인물.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요거는 숫자는 빨강 색깔로 해드릴게요. 요 세 명의 실학자들은요, 주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얘기했던 토지제도의 개혁이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균전론은 균일하게, 어떻게 균일하게?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균일하게. 양반은 모두 얼마씩, 중위는 모두 얼마씩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자라는 거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은 매매를 하지 말자.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땅을 제한하는 거. 유형원은 균일하게 나눠주는 거. 반면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여전, 공동으로 경작해서 이것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거.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하자라고 했던 게 정약용. 연행사로 많이 다녀왔던 이 조선의 사절단, 그들 중에는요, 바로 뭐 박지원, 박제가, 유수원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그죠? 주장되었던 것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 사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5번 동글뱅이에는 박지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수원 같은 경우는요, 이 나라를 개혁하려면 직업적으로 양반 쌍놈의 직업을 나누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홍대용 같은 경우는 양반 중심의 문벌 제도, 과거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폐지해야 된다.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요, 와, 우리 조선은 아직도 수레, 선박 이런 거 이용 안 하는데 청나라에 갔더니 대규모 물자를 수레나 선박으로 이용하고 또 화폐를 많이 쓰더라. 이런 거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 같은 경우, 박제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는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래가지고요. 이 샘물에 재물을 비유해가지고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자, 국학연구로는 안정복 같은 역사학자 있고요. 동사 강목을 저술했습니다. 지리학자 이중환의 택리지, 그 다음에 여러 번 그죠?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측량해서 지도를 만든 분, 바로 김정우, 대동여 지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천주교 확산과 동학의 창시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천주교는 바로 서학,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자꾸 읽어볼수록 이게 단순히 학문이 아니야.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아냈냐 하면은 당시 몰락한 남인들. 서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몰락했던 이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의 어떤 종교성을 알게 되고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신자였던 일부 양반들이요, 당시 이 조선의 전통적인 의례였던 제사의식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죠. 대표적인 탄압으로는요, 신유박해라던가, 이건 1801년에 있었고요. 병인박해, 186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학문, 서양의 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의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가 누구에 의해?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가 됐습니다. 그는 시천주 사상을 내세웠는데요. 여러분 시천주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 울림, 스카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하늘만큼 존귀하다라는 인간평등을 강조했고요. 또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주장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학을 사악한 종교, 사교로 규정을 했고 최재우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확산세는 점점 더 고조가 돼서 이대교주 최시영 같은 경우는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교리집, 그 다음에 어떤 노래를 할 수 있는 가사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동학이 특히 농촌사회로 확산됩니다.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는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발달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는 경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어떤 신분제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경제력을 가지게 된 일부 서민들이 그죠? 어떤 문화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글 소설, 그죠? 뭐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한글 소설이 있는데 이런 소설들이 한글로 쓰여진 것도 서민 문화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죠? 주로 서민이 주인공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민들에게 많이 읽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통시조가 아닌 사설시조. 오늘날의 힙합 음악 같은 어떤 자유로운 형식의 어떤 사설시조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장터, 나루터 등에서 공연을 했던 판소리와 탈놀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로 지방의 장터나 어떤 나루터 등에서 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당시에 탈춤을 보시면은요, 탈춤의 대사에는 양반들의 위선, 비리를 풍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또 서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느낌을 줬겠죠. 그 다음에 미술 분야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인데,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 전의 그림들은 어떤 양반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예쁜 꽃이라던가 아니면 대나무라던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풍경이라던가 이런 거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 씨름하는 그림, 단오날 여자들이 몇 감고 그네 타는 그림 이런 거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일반 서민들이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뭐 까치와 호랑이 그림으로 대표되죠. 이런 그림을 민화라고 합니다. 민화.
백성들의 그림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에 서민문화 발달까지 했고요. 여러분 뒷페이지 넘기시면은 실학자의 주장 가나 나와 있는데 이거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여전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전제니까 누구 거예요? 정약용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바로 박제가, 이 소비를 촉진하는 박제가의 어떤 글입니다. 소비 촉진하는. 왜냐면 쓰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개혁 방안, 이거 과제는 아니고요. 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개혁 방안 한번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막 뜬구름 잡는 거 안 돼. 그죠? 그래서 한번 발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형성평가 풀고 끝내겠습니다. 좀 전에 만나봤던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2번이에요. 소비로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럼 나머지는 박제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린 그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선 첫째, 균전론을 주장한 사람 누굴까요? 유씨인데 유씨. 누구? 유형원. 그렇죠. 3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최소한의 토지를 우리는 영업전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이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 누굴까요? 이익입니다. 4번,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등을 정밀하게 표시한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 누굽니까? 김정호고요. 그 다음 성학십도. 성리학을 이해하는 걸 약간 그림 그려서 넣어서 했던 분. 인격과 학식 수양을 위한 왕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한 분. 퇴계 이황이죠. 이황. 자, 마지막 천주교와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학은 후천개벽을 주장했다. 주장했나요? 네. 2번, 동학은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에게 널리 퍼졌다. 굉장히 그렇다지만 X. 왜? 남인 계열 실학자들에게 종교로서 퍼진 것은 천주교죠. 그죠? 3번, 천주교는 중인, 상민,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었겠고요. 동학은 시천주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평등을 강조했고요. 5번, 천주교 신자가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정부는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을 하게 되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과서 85쪽에까지 되어 있는 사상과 문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긴 시간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지 정리 잘 마무리해준 여러분 칭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파이팅!